그러니까 쇼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코너가 됐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느라고 아마 책을 못 읽었어요.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이거 유명한 책이죠. 월부. 일명 월부라는 말을 유행시킬 정도로 지금 센세이션한 책이 됐는데, 유튜브도 하시고 팟캐스트도 하시고, 저도 이 책을 읽고 그 일명 월부 카페 가입을 해서 저도 실전 준비 반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장, 제가 이거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부동산 임장의 여왕 그 책을 소개해 드렸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여러 그 프로세스 중에 그 임장의 여왕, 그 임장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파트를 굉장히 소개를 잘해주는 책이라면, 이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는, 그러니까 월급쟁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자유, 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지 어떤 전반적인 마인드셋, 마인드까지도 전반적인 걸 다 다루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이거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를 보시고 그 임장의 여왕, 제가 첫 번째 코너 대동남 첫 번째 코너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그 영상, 그 책을 보시는 게 순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저기 보시기 전에 키요사키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순서로 보면 그거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그다음에 임장의 여왕. 그 세 개가 이렇게 세트처럼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저도 이거 추천받고 한 건데, 읽기는 1월 말쯤에 읽었던 것 같아요. 1월 말쯤에 읽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저도 뭐 1월 말쯤에 봤는데, 좀 저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것 같고, 예, 지혜는 이제 너너이님이라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약간 팬네임 같이 약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너이님 너무 유명하시죠. 인터뷰도 하시고. 저보다 어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알기론. 예,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한때 직장이 이제 세스코에 가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대기업 직원이다. 존경하던 선배가 회사의 권유로 퇴직하게 됐대요. 이런 경우 많죠. 그래서 저도 이걸 모토로 삼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지는, 뭐 이직을 여러 번 하긴 했죠. 그런데 이제 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회사는 월급 받고 하고. 그래서 풍족한 실천가. 이분이 제가 너너이님은 정말 제가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되게 와닿았던 게 이 실천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실천. 성공하는 사람 유튜브도 보세요. 다 실천, 실행이 중요하거든요. 실천, 실행. 이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진짜 커요. 실행을 하면 하나의 지식이 생긴다. 산지식이에요. 그건 산지식.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투자는 더 그렇죠. 투자 경험을 해서 9개월간 100건 이상의 경제 및 투자를 하셨죠. 이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실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계속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월급의 노예가 돼서 키사키님 말 거기에 취해 있다 보면 이제 뭔가 바뀌려는 노력을 안 하거든요. 아마 70억 자산가인데 아마 조정 받으셨으면 이번 하락장 조정 받으셔서 조금 떨어졌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불장일 때는 이제 100억 넘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지금은 뭐 예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자산가가 되셨죠. 그래도 제가 이 저자 소개 중에 이거 월요일 아침에도 웃으면서 출근할 수,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저도 경기도권에 집에 있다 보니까 아침마다 출근할 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 퇴근할 때도 힘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참고 해야죠. 가뜩이나 저는 직장이랑 그, 집까지 굉장히 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투자하면서 수도권의 그 역세권이 중요하다. 이게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뼈저리게. 진짜.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쟁이 부자들 재테크 학교, 요거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저도 여기에 이제 한번 수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 요 목차만 봐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가 보여요, 저는. 예. 보통 제가 이번에 대동남 소개를 하면서도 Y랑 왓이 많아요, 책들은. 근데 하우가 없어요. 하우까지 얘기하는 책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 그래 왜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사람이 뭔가를 책을 읽고 움직이려면 이 실행 아이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책에서 다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하우에 대해서
거의 그 매뉴얼처럼 그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아, 이분은 책도 정말 잘 쓰셨구나. 굉장히 실무적이세요. 예, 임장의 여왕 그 책 봐도 임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쭉 하듯이 그냥 그거 시키는 대로만 하셔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문제지. 그래서 이거 보세요. Why? 왜 해야 돼? 왜 투자해야 돼? 그 이 방향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컨셉은 이래. 그래서 요렇게 따라해.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거 하는 과정 중에 마음이 힘들 거야.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이것까지 했어요. 저는 이 목차만 봐도 와, 이분이 무슨 뭐 대학 교수 이런 분 아니어도 이 투자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이 겪었던 많은 경험들 있죠. 이거를 책에다 정말 잘 녹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만 봐도. 목차를 아예 딱 이렇게 정했어요. 5개로 깔끔하게. 이게 저자의 그게 느껴지는 거죠. 예. 아, 체계가 잡혀 있구나. 실행적이구나. 이게 벌써 목차만 봐도 벌써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벌써? 예. 그리고 뒤에서 좀 다르고. 총 396페이지인데 이거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왜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고 사례 위주 얘기고 그 사례가 아마 사례를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적용되는 사례인데 진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되고 가격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지금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하고요. 제가 해당 도서를 읽고 월부 실전 준비 전 강의를 들었어요. 뭐 관계가 없다고 저는 벌써 없는데 쓰고 수강생 언어부 수강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책을 읽은 지는 좀 됐는데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실제 임장 지역 선정해서 저도 지금 임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소방 관리하면서 잠깐 쉬긴 했죠. 쉬긴 해가지고 다시 임장을 갔고 제가 임장을 간 데는 신도시 한 군데 갔고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방 투자는 그리고 신도시 가고 그래서 강서, 관악구, 관악 관악구 가고 그다음에 이제 목동 정도 조금 좀 목동은 사전 임장까지 하고 여기는 실제로 임장을 했어요. 공천구, 관악구, 마곡. 강서구가 크더라고요. 마곡 해가지고 여기가. 그래서 여기 좀 괜찮고 한데 약 서울의 끝단이라고 하는데 지하철 노선이 4개나 지나가고 있고 나름 그, 그 공천 관악구는 갔는데 관악구는 뭔가 느낌상 강남 인접성이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특정 지역을 비하려는 건 아닌데 이건 나중에 임장 보고서 얘기할 때 할게요. 예, 그거 하는데 여기 다 산이더라고요. 이게 생활권이 그래서 축구공 내리면 한 50% 굴러갈 50m 굴러갈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실제 보고 임장이 왜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왜 임장하는지. 그러니까 온라인 리서치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곳도 실제로 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임장이 중요한지를 알고 이 책에도 나와요. 임장이 왜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약간 바이블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들으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이 책 읽고서 임장의 영향 책 읽고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더 약간 그 강의 같은 거 좀 더 듣고 생생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는 들었던 거거든요. 예. 솔직히 수강료가 솔직히 싸진 않아요. 예. 싸진 않은데 이게 그래도 충분한 가치는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 한 클래스 듣고 지금 또 듣고 있진 않아요. 계속 클래스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요거 하나 듣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소화하기도 저는 버거워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 요거대로 일단 임장에 포커스 맞춤된 그런 걸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죠. 이거 1번 보시고 요거를 1번으로 보시고 이 책을 2번으로 보시고 요 책을 3번으로 보시면 돼요. 예, 이거 하면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근데 솔직히 요건 안 봐도 돼요. 이건 안 보셔도 돼요. 너무 좀 하고 이걸 1번으로 보시고 요걸 2번으로 보시면 딱 돼요. 예. 임장 파트를 굉장히 요것도 임장 얘기를 하시는데 그 파트만 쏙 빼가지고 이게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분이 무슨 관계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느꼈어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의 프레임이 갖춰져 있구나. 그냥 막 달려들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갖고 아마 두 분 아실 것 같아요. 서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무슨 철산파에 누구 무슨 어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고 서로 고수들은 서로 알아보니까 예, 아마 이 업계에서는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지만 아직 꿈만 크죠. 예.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예. 그래서
1장은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큰 단락으로 나누어줘요. 여기는 그냥 부드럽게 읽어주시면 되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부동산이 투자가 여러 개잖아요. 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아까 얘기했죠. 9개월 동안 자본주의와 관련된 책 100권을 읽었다고.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아마 전 세계가 지금 자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문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본주의가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인플레이션을 동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의 흐름, 돈이 많아지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거야. 예전에 사과를 1,000원이면 샀는데 지금 뭐 1,500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왜? 자본주의는 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돈을 찍어내야죠. 돈의 흐름이 커지는 거죠. 돈이 많아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면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산소와도 같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계속해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시간이 가고 인플레이션이 될수록 본인 현금 자산이에요. 현금 자산.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은행 예금을 넣어놓으면 예전에 1,000원과 올해 1,000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냥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교통비 오르고 식비 오르고 생활비 상승하는 거 그래 체감했던 것도 이것도 문제인데 이거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먹고 있는 이 사실 나는 열심히 지출을 줄였어요. 그래서 저축을 늘렸어요. 나 이번 달 200만 원 적금했어. 대단해. 나 다음 달도 200만 원 적금했어. 대단해. 이렇게 만족하죠. 이제 봐. 인플레이션 올랐죠. 이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깎이고 이것도 깎인 거예요. 이게 디펜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좀 먹는 벌레가 우리의 현금 자산을 빵을 갉아먹듯이 그렇게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를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좀 먹는 빵이라는 거예요. 현금 부자죠. 현금 부자 물론 좋아요. 현금 부자 좋긴 한데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위험에 대처 능력이 좋기 때문에 현금 부자 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 현금을 그렇게 들고 있지 않아요. 기업도 그렇거든요. 현금 보유액이 많은 거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거지 이 현금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건 무능한 기업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빨리 재투자해야 돼요.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관계회사라든지 그 알리바바에 투자했잖아요. 그 손정희가. 알리바바에 투자한 6인의 그 신밧도 알리바바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뭐예요? 자기가 원래 벌던 기업 돈으로 여기다 알리바바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가치가 얼마나 났어요? 엄청났죠? 이 부분이 어디다 투자했죠? 쿠팡에다 투자했죠. 이게 이런다니까. 현명한 사람은 이런다니까요. 본업에서 돈 번 거를 현금을 쥐고 있지 않아요. 돈이 넘쳐나니까 얼른 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기업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은행에다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연동하여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물가가 오르잖아요. 같이 오르는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 그래 나 현금 빼가지고 나 노트북 산다. 그래 유형자산 노트북 하나 샀어요. 자 유형자산 샀어요.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날수록 이게 어떻게 감가상각 치죠. 1년 지나고 감가상각 치고 중고니까 가격 떨어지죠.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거 있잖아요.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이게 가격이 오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 수요, 이거 경제학이죠. 너무나 알려졌는. 이거인 애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애. 그러니까, 공급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부동산, 대한민국 땅이 넓어지나요? 뭐, 간척지 매립해갖고 막 국토가 막 늘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그래서 요즘 용적률 높여가지고 막 고층 건물 짓긴 하죠. 예, 재건축하고. 이거 왜 이렇게 됐겠어요? 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죠. 근데 이 밑에 있는 땅은 어떻게 됐어요? 토지는 대한민국 국토가 늘어나요? 막 옆 나라 침범해갖고 우리 국토 늘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공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그래서 시간이 가도 얘는 가격이 오른다. 그게 지금 왜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관통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월급이 인상률이 어떡하죠? 기본 인상률이라는 게 동결되는 데도 많고 워낙 지금 어려우니까 회사들이 어려우니까 동결 오히려 물가 상승률보다도 안 되게 올려준단 말이에요.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작년에 내가 뭐 연봉 뭐 5천 받았어.
2% 올려줬어. 아, 연봉 올랐다. 좋아해야 될 거예요. 물가 상승률 얼마죠, 지금? 뭐 4% 올랐어. 연봉이 줄어든 거예요. 연봉이 줄어든 거예요. 1년 경력은 더 쌓아졌는데 연봉은 줄어들었다고요, 그거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얘기. 그래서 월급의 노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야, 그리고 월급 때려치고 나가자가 아니야. 이건 현실적으로 이건 비현실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사회가 창출하는 이익이 있어요. 이 이익을 누가 갖고 가죠? 세계가 갖고 가요. 정부, 기업, 가게.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게가 가지고 가는 분배 비율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소득 분배 불균형이 심각해진다. 뭔가 사회가 창출하는 이익분이 있을 거잖아요. 뭐 이게 뭐 보통 늘어나긴 해요, 창출이. 이 상승분에 대해서 기업의 비율이 준다는 거예요. 예. 물론 절대액으로 치면 이게 늘을 수도 있죠. 이게 커졌으니까. 근데 이 비율 자체가 기업과 정부가 더 뜯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월급이 들면 그만큼 뭐가 늘어요? 속세가 들고 연말정산이 들고 많이 떼어간다는 거예요. 4대 보험 떼어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월급이 늘수록 내 인마이 포켓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누진세도 적용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세금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세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재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부 때려잡자 이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맞아. 너나이님도 항상 하는 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은 어떻게 해요? 적응하고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자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하고 개선하자는 거예요. 이 바꾸지도 못하는 영역에서 끙끙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투자자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건. 투자자는 뭐야? 내가 텐저블하고 내가 컨트롤 가능한 영역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과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괜히 이상한데 열 뺏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컨트롤한 거 뭐야? 월급 주는 거. 주는 대로 받아야죠. 월급 협상이 어딨어요? 그냥 통보지. 들어왔어요. 자, 지출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커피 먹는 거 줄일 수 있고 밥값 구내식당 먹고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자는 거예요. 너나이님들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금했죠. 저축했죠. 야, 이거를 자본화해서 투자하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에만 그냥 예금금리 넣고 보험에다 넣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나님은 지출부터 지출 이후 이거를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투자로 더 전환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고 우리가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월급 주는 거 못 만지잖아요. 그냥 받아요.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 이후에 됐건 우리가 컨트롤을 하자는 거고 어디다 넣자? 투자하자. 그 투자가 어디냐? 부동산 투자하자. 왜 부동산 투자하냐? 공급이 제한적이고 수요는 많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인플레이션과 연동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게 이 Y를 부동산 투자하신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노후. 왜 해야 되는지 나오죠. 회사가 책임져 주지 않죠. 일단은 월급이 오르지 않아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갉아먹죠. 실질 소득이 줄죠. 월급이 늘지도 않아요. 답보 상태죠. 근데 우리의 기대 수명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길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저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등록금이 600만 원이 넘어요. 저 옛날 서울대 그래서 서울대 보내는 게 효도하는 거, 서울대 들어가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왜 있냐면 제가 연대 들어갈 때 35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연대가요? 500만 원이 넘어요. 물론 과마다 차이는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등록금 얼마인지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유튜브나 인스타가 진짜 귀신 같은 게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뭐 국내 대학 그 등록금 랭킹 100. 서울대가 66인가 그런데 걔가 한 600 얼마인 거예요. 서울대가. 저 그때가 한 150, 200이 할 때인데 물가가 얼마나 늘었다는 거. 물론 20년 전이긴 한데 지금 연대가 지금 900이 넘어가요. 이화여대도 거의 그 밑을 받치고 있고 고대도 지금 850, 30이래요. 미치겠어요. 근데 그 애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대학. 물론 안 보낼 수도 있어요. 빨리 안 보내고 빨리 취업 전선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투자자로 빨리 키우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조기 교육 해가지고. 아, 근데 그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이거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우리 애들 대학 갈 때 저 나이 어떻게 돼요? 저 이미 은퇴했을 때란 말이에요. 이 등록금 어떻게 돼요? 서울대 설령 간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이거. 그래서
국민연금 지금 고갈난다 계속 얘기하죠. 본인 스스로가 노후에 관심 없는데 옆집 아저씨가 챙겨줄 거예요? 회사가 챙겨줄 거예요? 우리 정부가 내 노후 책임져 줄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누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셀프파 있죠, 셀프파. 고기 먹으러 가면 셀프파. 상추 떨어진 거 누가 가요? 제가 들고 가야죠. 마늘 떨어진 거 누가 가요? 제가 가죠. 기름장 떨어진 거 제가 가도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자꾸 투자 재테크에 대해서 격기를 치고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불편하거든.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고 싶어. 유튜브 그냥 쇼츠 보고 그냥 도파민 중독돼 갖고 그냥 그러고 싶어. 그래서 회사에도 똑 딸려보면 어떻게 돼요? 예? 무료 급식소 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있으면 몰라요. 근데 가족들 식솔로 딸려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월급의 노예라는 불편한 진실,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 회사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 상황,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불편한 진실을 도사리고 있는데 이거를 왜 신경을 안 쓰냐고요. 왜 시선을 주지 않냐고요. 생존하는 리스크잖아요. 리스크는요, 관리 및 대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리스크는 어쩔 수 없이 때려 맞아야겠지만 보이는 리스크잖아요. 대응해야죠. 대응해야죠. 대응하셔야죠. 무책임한 금융용. 아이, 될 거야? 아, 되겠어? 야, 주식으로 돈 번 인간들, 다 깡통 찼어. 돈 번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전 주식은 안 해요. 안 하는데, 그건 본인들의 선택인 거고. 비트코인, 물론 비트코인 저도 뭐 그렇게 했는데, 돈 번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계속 뒤에서, 딴지만 걸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하고자 할 때, 뱉어놓고 안 하고자 하는 사람 두 가지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벌까봐, 성공할까봐 걱정하는 사람. 왜 나만 성공해야 되는데 경쟁자 제거형 경쟁자 제거. 두 번째, 나는 안 해. 난 게을러. 얘가 잘하는 거 잘 나가면 배 아프니까 얘도 끌어내리고 싶은 거야. 하향 평준화형. 이 두 가지 유형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유형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유형.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이런 거 봐. 물시성 기판 야, 전세제도 어쩌태, 그거 레버리지 투자자들 싹 다 뭐 해야 돼. 이상론이에요. 이상론이에요.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그런 세력들 없고 뭐가 없었겠어요?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국가가 근절시켜주고 그러면 그 후폭풍 어떻게 할 거예요? 전세제도 만약 없앤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있어요? 그럼 본인이 대안을 내던지. 대안 없는 비판은 그냥 불평일 뿐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전세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거 검토 안 하겠냐고요. 사회에 미칠 파장도 생각해야죠. 야, A가 문제다. A 없애. 이거는요, 초등학생적인 발생인 거예요. 대안 없는 그거는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거고,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은 유치한 거예요. 초적인 거죠. 그리고 직장 내도 현주소, 셀프 책, 이거는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책에 나오는 그런 세부적인 그런 내용까지 여기 다 실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고, 나도 좀 따라하고 싶다. 나도 이런 걸 내 스스로 진단하고 싶다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진짜 이런 것도, 너님이 이렇게 넣으신 것도 본인이 하셨던 거니까, 실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행을 강조하시죠. 근데 움직이려면 사람이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세분화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타임라인이 딱 정해졌어야 돼요. 당연히, 나 부동산 투자할 거야. 이게 목표 아니에요. 이거 목표 아니에요. 마음가짐일 거예요. 그러면 자, 마음가짐을 가져. 부동산 투자할 거야. 자, 그럼 24년 내에 한 건 할 거야. 자, 목표 하나 생겼어요. 이거 쪼개야죠. 쪼개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실행이 안 돼요. 쪼개야 돼요. 자, 그러면 24년 1분기 내에 임장 아는 지역, 뒤에 또 설명할게요. 아는 지역 세 군데 만들 거야. 자, 그러면 24년 지금 3월 됐죠? 3월이라고 할게요. 지났으니 3월. 그럼 우리 동네 먼저 볼 거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죠. 목표가 큰 목표 있죠. 작은 목표, 이렇게 쪼개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이라키가 돼서 올라가죠. 목표를 이렇게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와야 돼요. 이게 목표 설계인 거예요. 그냥 부동산 투자 하나 하지?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 지금 유튜브 영상 찍을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임자 뛰쳐나가야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움직이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와이프, 우리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우리 그 마곡 돌았으니까 목동 돌자.
얘 대장이래, 가자.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너너이님께서는 투자를 하는 목표를 자기의 노후 준비. 노후 준비가 뭐죠?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인플레이션이 쭉쭉 오르는 이 사회에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보호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 위험들 있잖아요. 월급 안 오르죠. 월급이 오히려 줄고 있죠. 내 노후 어떻게 돼요? 이 리스크들이 점점 죽음과 함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다. 근데 점점 나한테 옥죄어 오는 거죠. 그 시간이 오고 있죠. 시간이. 리스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데드라인. 그 시간과 함께 투자를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마법과 함께 얘가 성장을 해줘서 이 방어막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리스크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배리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배리어를 만드는 게 뭐예요? 투자라는 거예요. 1차 목표.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풍족하게 다루는 거 2차 목표. 네,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죠. 경계할 때 꼭 나오죠. 불평, 불만 들어놓고. 근로소득만 신성시하는 거. 이거 저는 회사들이 직원들한테 많이 했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했죠. 야, 회사 열심히 성과 내서 성과급 받아야지. 그게 직장인이 돈 버는 방법이야. 그래서 임원 될 확률 임원 시켜줘요. 야근한다고 야근 수수보다 꼬박꼬박 챙겨줘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임원 걱정,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물론 임원 되시면 좋죠. 일반 직장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것도 대기업 임원일 때예요. 대기업 임원일 때고 그래서 제가 아까 했죠. 회사에서 성장하고 난 그 길로 잡겠다. 이거 관련된 책은 피터 드러커의 지식경영 노트를 제가 올린 카네기의 인간관계를 보시면 되고 저도 이걸 팠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게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인간관계에서도 필요하긴 해요. 가족 관계에서. 근데 피터 드러커의 지식경영 노트라든지 인간관계론 보시면 좋고 회사에서 내가 임원을 달겠다. 내가 회사에서의 내 전공 살려가지고 하겠다 하시면 되고 그건 누누이 얘기했죠.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선택. 너 이런 선택했으니까 바보야! 이게 아니고 선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선택하셨으면 뭐예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에. 이제 우리 성인이잖아요. 우리 성인이에요.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설령 투자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회사에 밉보이고 뭔가 해서 너 성과평가 나쁘게 받고 여기서 너나이님도 그래요. 성과평가를 나쁘게 받지 말라고 해요. 왜 우리는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최소한의 그 회사가 원하는 직무와 그 역할은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죠. 누가 월급 루팡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럼 갈등이. 근데 그거에 내가 선택을 했으면 시간 배분을 그렇게 했을 거고, 그럼 그만큼 잠을 줄이고, 뭐 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거는 본인이 감내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누구죠? 자본주의가 냉혹함이라고 얘기했죠. 자본주의는 냉혹해요. 직장인을 위한 자본주의는 없다고 얘기해요. 직장인을. 좀 잔인하게 얘기했죠. 월급의 노예와 함께 잔인한 워딩이 나왔어요. 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은 적응하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월급 못 바꿔. 통보야. 그러면 지출 그리고 지출 끝나고 나오는 그 남은 여윳돈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자본주의 냉혹하면 자본주의의 가능성은 투자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부자뿐만 아니라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너나이님이 그때 투자 막 했을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 건 알고 있어요. 근데 투자는 항상 있어 왔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투자자들은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없어 왔고 그 영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 투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투자라는 그 시장에 조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제가 저번에 어느 뭐 부자 아빠한테서 얘기했는데 아는 경영자분이 계세요. 아는 경영자분. 그분 지금 딸 둘이신데 저랑 같이 저도 딸 둘인데 외국에서 지금 가 계세요. 한국에 계시다가 애들 크면서 이제 외국 가는데 제가 어느 날 그분 차 타고 가면서 그래요. 경영자로서 뭐 대안이 뭐냐, 월급 나가는 게 제일 좀 부담된다. 근데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는 그게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는데, 임금 체불은 경영자로서의 낙제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임금 체불하고 싶으면 그 회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예. 경영자가 책임감 있는 경영자라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월급을 줘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연체하잖아요. 계속 연체해요. 그 회사는요, 짝수가 노란 거예요. 당장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현실성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회사는요, 존재해서는 안 돼요. 임금 체불은요. 진짜 안 돼요. 이건. 못 받은 임금을 가지고 볼모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부려먹는다니까요. 너 이거 받을 거 있지? 그러니까 이래. 너 이거 받을 거 있지? 계속. 이게 굉장히 사람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거. 그거는. 제가 이게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와 그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큰 영역이 그거예요. 생산수단이죠. 생산수단. 뒤에 여기 나와요. 생산자본. 나의 부를 촉해주고 부를 증가시켜주는 이 생산수단을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자본주의라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 언론의 자유, 뭐 투표권, 뭐 지도자를 우리가 뽑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생산수단을 나의 부를 증가시켜줄 생산 요소,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가 이만큼 커진, 사회주의를 누르고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진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투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투자구나. 창업이구나. 사업이구나. 이게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의 가능성. 열린 문이에요. 이게.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그 헤게모니를 이기고 이렇게 글로벌적인 그 체제가 되는 게 전 이거라고 해요. 이게. 우리 사회가 풍족해질 수 있는 이거는 이거예요. 개인이 생산수단, 나의 부를 축적해줄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또 와닿더라고요, 저는. 좀 열을 올렸네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열을 올릴 건 아닌데.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를 크게 4가지 파트로 했고, 여기서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섞었네요. 예, 그렇고. 시간이 늦어져서 좀 빨리 할게요. 또 2개 끊어서 가야 나 고민인데, 부자. 그리고 당신과 돈이 가야 될 어떤 디렉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식은 시간 투표. 많은 월급자들이 여기 있죠. 시간.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시간에 쫓기게 된다. 자본가, 자산가들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죠. 이거 두렵고 어려운 의사결정이에요. 돈을 쓰는 방식이 변하죠. 아까 얘기했죠. 월급 들어오는 거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통보해요. 그럼 돈을 쓰는 방식을 변하잖아요. 이건 내가 텐저블 하잖아요. 내가 만질 수 있잖아요. 내가 컨트롤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꾸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비 자산, 기업도 그러죠. 캐펙스 비율 뭐 이런 거 하죠. 단순 일회성 비용은 비용으로 잡고 자산에 들어간 건 뭐죠?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잡죠. 그렇죠. 시간이 들어서 감가상각되고 떨어지는 거. 노트북 사는 거 이런 거. 시간이로 가치 상승. 예를 들어서 제가 역세권에 아파트 샀어. 오른다. 잘 오른다. 지금 하락장인데 나중에 불장되면 오르죠. 이런 거. 예. 인플레이션과 동반 상승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게 같이 상승하는 애들. 여기에 넣자는 거예요. 이게 투자인 거예요. 이게 투자인 거예요. 예. 리셀러를 저는 투자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요. 작은 투자자라고 해줄게요. 리셀러들. 예, 그렇다고 특정 펴고 싶지는 않은데. 예. 그분들은 그만큼의 시간과 주서기를 해서 그걸 겟했고, 나중에 사람들은 자기가 이만한 시간과 투자를 할 수 없고,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갑지불을 해서 산 거죠. 그래서 맨큐의 경제학이나 이런 데 보면 암표상들 있죠. 뭐 혼잡 통행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구제하자고 그러진 않아요. 예. 어차피 돈 있는 사람이 살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게 공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5만 원에 살고 싶었던 사람 있죠. 5만 원에 사고 싶었던 사람. 근데 얘가 암표가 돼서 10만 원 됐어. 난 10만 원 안 사.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죠. 이거는요, 개인의 선택인 거예요. 개인의 선택.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10만 원 주고 사는 사람 있죠. 사회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상 거래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건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근데 개인은 불만이죠. 근데 자, 봐요. 얘가 5만 원에 풀렸어. 자기가 광클릭해서 이거 먹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희박하죠. 근데 희박한 거예요.
근데 차라리 10만 원 해갖고 이 사람 딱 먹는다? 결국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한 거죠. 물론 안표장의 부가 증가한 건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용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관점으로 맹큐 경제학이나 이런 데 보면 안표장이나 혼잡 통행력 있죠. 이렇게 가면 30분 걸리는데 혼잡도 여기서 1,000원을 내요. 그럼 10분 만에 가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안표장을 옹호하려는 입장은 아닌데 그냥 그런 이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자꾸 딴 데로 새네요. 예. 그래서 직장인의 투자의 중요한 기본 요소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투자라는 건요. 하나 쳐서 대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주식도 그러죠. 뭐 하나 넣고 막 대박 아니에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2년 3년 걸리는 지속적인 반복이에요. 예, 이게 힘들어요. 이게 있잖아. 이게 금수저가 아닌데 본인이 금수저가 아니야. 그럼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방식 뭐라 하죠? 자본주의의 가능성이라 하죠. 자본주의 오픈 마인드라고 그랬죠. 자, 급여 받았죠. 이거 못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 내가 건들 수 있죠. 저축을 해요. 저축하고 끝내느냐, 생산자본 투자하냐. 이거는 내가 건들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이 세계를 바꾸자. 이게 뭐예요? 돈이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투자란 누구나 가능하다. 본인 및 동원, 보유하거나 투자처를 찾는 방법. 투자 활동은 반복한다. 그러면서 하나 있죠. 끝나는 게 아니라 둘, 셋, 넷. 얘가 했고 얘 자체가 쑥쑥 커지는 거예요. 얘 자체가.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요만했던 애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너너이님은 시스템 투자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자기는 선택을 했다. 왜 했는지는 앞에서도 나오죠. 공급과 수요 시장에서 봤을 때 공급이 한정적이고 수요는 계속 맞는 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간이 가도 인플레이션과 연동 또는 인플레이션을 이겨내서 가치가 상승하는 투자처 그걸로 본 거죠. 그리고 본인이 왜 부동산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돼야 되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투자 수익률이. 정보 대칭. 부동산 투자는 기관 투자자보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많아요. 건 바이 건을 하는 거죠. 집주인과 집을 이용하거나 내가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 원 바이 원 맨투맨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중개인이 껴있긴 하죠. 이번에 나온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걔네는 판을 짜고 그렇게 신축 빌라 위주 뭔가 공용 가치가 제대로 안 나오는 애들 위주로 이제 세입자들을 상대로 킹을 했던 거죠. 막 대출이자 해준다, 뭐 해주고, 그러면서 명의 막 도용해주고, 그렇게 판을 깔고 들어갔던 건데, 그 이전에는 보통 개인과 개인이 A라는 사람이 정보를 습득해요. 뭐, 저쪽 어느 동네의 B 아파트. C라는 사람이 B 아파트에 대해서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이 정보 습득량은 다른데, 이 얻을 수 있는 정보 자체는 시장에 돌아다니는 정보보다는 공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개인의 실력에 따라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블러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전세 제도라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했을 때 직장인이 접근 가능한 투자로 자기는 부동산을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특성이 개인 단위다. 개인이 습득 가능한 정보 수준이 비슷하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중개인이나 그래서 뭐냐면 중개인하고 친해져야 돼요. 중개인은 이 사람들보다 좀 더 그 해당 지역에 대해 더 많이 알잖아요. 이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뒤에서 또 나와요. 예.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투자는 레버리지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본인이 가진 돈만으로 하려는 거는 좀 너무 리스크하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야 되는 거고. 예. 평범한 직장인이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전세금을 레버리지를 한다. 그래서 내손동, 뭐 평촌 인프라를 했던 실제 사례를 얘기를 해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해당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너나님 저 책을 보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세대 초품화 대중교통이 있는 이런 쪽 해서 자기는 7배의 수익이 났다는 걸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면전협상, 당근, 막, 당근하죠. 당신의 근거리 막, 이렇게 띡 하고 5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저 차비 빼주세요. 4만 5천 원. 이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입주인이 갑이에요. 집이. 제가 이 집 꼭 가고 싶으면 이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면전에서. 계약서서는 그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발 날 뻔 했대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철칙이에요. 그 부동산에서는. 예. 그리고 초기 투자자일수록 이슈 대응을 위한 자금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예. 가장 중요한 요소죠. 현재 저평가다. 이거. 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별표 100개. 별표 100개. 저평가된 물건을 사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평가된 거 사라. 그래서 연예님이 그렇게 되죠. 저평가가 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그럼 저평가된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 챕터 3장에서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입지와 최우선이다. 입지란 말 많이 하죠. 서울 역세권에 있는 30년 된 구축 아파트. 그 동탄에 있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특정 지역을, 막, 진짜 날라다니는 아파트 막, 옆에 막, 백화점 붙어 있고, 막, 난리나, 막, 역세권 막, 두 번 구르면 막 지하철 탈 것 같고, 막, 그런 아파트. 어디 가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드려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되죠? 부동산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라는 거잖아요. 토지와 건물인 거예요. 이걸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건물도 감가상각이 있고 내용 연수가 있어요. 건물은 헐고 다시 지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 자체도 가치는 있어요. 토지의 가치를 보셔야 돼요. 토지에. 인서울 강남역에 30년 된 아파트다. 근데 얘가 깔고 왔는 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근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 전세를 주거나 매도를 할 때 실제로 거주 안정성이나 이런 건 당연히 저쪽 신도시에 비하면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질 수 있겠지만 부동산의 가치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허름한 건물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허름한 건물에 속아서 얘가 깔고 와 있는 본연 이 땅의 가치를 잘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이걸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죠. 현재 저평가된 물건을 산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 별표를 쳤어요. 저평가 아파트.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를 축적하자는 건데 그 첫 단추가 뭐예요? 저평가 아파트를 하는 거예요. 저평가. 투자가 싼 걸 사는 거, 저평가된 걸 사는 게 투자 성공의 50%, 아니 8할이에요. 8할. 이미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 투자의 성공 여부가 갈려요. 왜? 저평가를 샀다면 그건 투자가 성공 투자인 거예요. 본인이 이건 분명 저평가돼 있어. 가격 대비 지금 저평가돼 있어. 지금 그게 투자 시작인 거예요. 나중에 오겠지. 내가 이거 샀는데 오를 거야. 막연한 기대. 이건 투기. 투기. 얘는 내가 봤을 때 분명 얘 얼마짜리야. 근데 얘가 지금 5억짜리야. 근데 얘는 분명 지금 3억이네. 이건 저평가된 게 맞다면 이거는 이미 이 투자는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본연의 가치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가격은. 본연의 가치로 가격은 수렴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 3억은 뭐예요? 뭔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심리적인 요인에 있어서 저평가된 거예요. 근데 본연의 가치 얘는 원래 5억이라는 거예요. 5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업의 본연의 가치로 주가는 회귀한다고 수렴한다고 돼 있어요. 결국 돌아가요. 그 애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 임장 시기를 얘기해 주시고 가치 대비 저렴한 가격. 그럼 가치 있는 아파트는 뭐냐? 어떻게 돼요? 부동산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임장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부동산 가치를 보는 안목은 임장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힘든 거예요. 입지 나왔죠. 이것도 입지 나왔죠. 네. 지금 입지 계속 얘기해요. 비교평가 이거 별표 쳐주세요. 네. 내가 얘를 A라는 지역 딱 봤어. 얘 너무 좋아. 여기서 가까워.
얘 뒤에 초등학교 끼고 있어. 여기 뭐 여기 쇼핑몰 있고. 좋아, 얘다. 간다. 아니에요. 다른 지역 보셔야 돼요. 비슷하네. 얘 지금 얼마 나왔어? 5억 나왔어. 비슷한 조건인데 인서울 더 가까워. 근데 얘가 4억 5천이야. 어디 가야 돼요? 얘 5억이고 4억 5천이면 얘 가야 돼요. 얘 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 내가 얘만 알고 있으면 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비교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아는 지역. 그래서 아는 지역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애들을 쭉 비교평가가 돼서 제일 좋은 것, 베스트 원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만 아는 애는 얘가 좋다고 들어간다고요. 근데 얘가 안 뜬다고요. 얘가 더 좋다고요. 이걸 더 좋은 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얘를 여기까지 더 좋아. 얘는 4억이야. 얘 서울 더 가까워. 어? 그래. 그럼 이쪽이 더 뜬다니까요. 불량 왔을 때 얘가 더 뜬다니까요. 얘 뜨고 할 때 얘는 후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얘만 알아. 온리원 얘만 알아. 얘가 뜰 것만 같아. 이 지역에서 얘가 짱이야. 얘가 뜰 것 같아. 불량 오면 얘가 날아다닐 것 같아. 아니에요. 얘가 날아다녀요. 얘가 달라. 지역 간 비교고 아는 지역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저평가 아파트를 하는 거 이거라는 거죠. 부동산 공부. 이 부동산 공부 뭐예요? 아는 지역 늘리기예요. 임장으로. 정교한 비교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경험이 많아지죠. 경험이 많다는 게 뭐예요? 많이 돌아다니고 임장 많이 하고 많은 아파트 봤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아파트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 동간거리가 어떻고 지금 남향이고 지금 뷰가 어떻고 지금 비탈길이 있고 지금 좀 오래되긴 했는데 지하 주차장이 연결돼 있고 커뮤니티 센터가 어떻게 돼 있고 큰 길을 건너지 않아도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갈 수 있고 학원가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맛집들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돼 있고 술집들이 많은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게 보이는지 옆에 공원을 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보면서 그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억, 5억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국민 평수 34평인데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애들 지도상으로 물론 볼 수 있어요. 네이버 지도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임장이죠. 그럼 얘가 가치가 딱딱딱 보여. 얘 4억 맞아? 이 가격이면 이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이 꽃을 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데스크적인 것도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아는 지역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강서구, 목동, 관악구 지금 슬슬 늘려가고 있죠.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쪽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강이 이렇게 있고 한강이 이렇게 있고 노도강, 광서구 이렇게 있는데 여기 파주 이렇게 있고 이게 강동구 이렇게 있죠. 저 서울지도 몰랐거든요. 저 서울지도 몰랐어요. 근데 서울 촌놈이었어요. 서울지도 몰랐어요. 제가 중구 살았는데 이게 강서구 막 성수동 지금 임장 몇 번 다니니까 서울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물며 저도 그런데 너나이님 어떤 줄 아세요? 팟캐스트 보시면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머릿속에 딱딱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사연 요청하신 분이 이 아파트 따라 그러면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거기 비탈길 있죠? 이거 있죠? 뭐 있죠? 딱 나와요. 그리고 어느 지역 임장 가서 이거 어느 지역 아파트랑 비슷한데 이게 매핑이 데칼코마니처럼 매핑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신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니까 나름 무슨 그 부동산 뱅크 어디 출신 전문가들이 나와도 이런 실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이미 다 안 다녔잖아요. 어떤 큰 숫자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의 그 소임이긴 한데 이런 실무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나이님은 가능하시죠. 왜? 이걸 다 돌아봤으니까. 거 뒤에 뭐 초등학교 있고 거 비탈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임장 가고 안 가고랑 임장 가들이 확실히 기억이 이렇게 나요. 사진도 찍어놓고 이렇게 뭐 해놓으면 확실히 그렇게 나고 좀 내 얘기가 또 길어지네요. 그래서 부동산 호재가 부동산 투자의 신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부동산 호재라는 건요. 부동산 이 경기 흐름에서 계속 있고 대꼬복고한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근데 뚫리면 분명 좋긴 하죠. 그래서 호재가 떴을 때 매매가에 반영이 되지만 자, GTX가 뭐 어떤 요선이 된다. 집주인들 막 가격 올리죠. 근데 이거 사줘요, 지금? 안 사주죠. 왜? 실수요는 GTX가 뚫리고 나서 1, 2년 후에 생기는 거예요. 전세가, 실사용 가치는 전세가. 실제 이 동네 와서 살려는 사람들이 생길 때, GTX를 이용하고 왔다 갔다 할 만해질 때 그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가 떴을 때 매매가랑 실제 사용하는 전세가 들어올 때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보실 줄 아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 검단 엄청 늘려 있죠. 인천 검단이 지금 사람들 축축 하고 있죠. 그러면 인천 검단 옆에 있는 어디예요? 강서구예요. 이거 많이 넘어가요. 인천 검단 옆에 있는 애들, 김포 한강 신도시도 있겠죠. 막 이쪽으로 다 넘어간다고요. 이런 거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A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려고요. 근데 여기 인천 검단이 계속 공급이 늘어.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싸. 새 아파트야. 그리고 지금 얘도 GTX 뚫리죠. 검단 쪽에. 어떻게 돼요?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고 들어잖아. 향후 몇 년간은 이게 그 임대 물량이 적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전세 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이라도 싸면 그쪽으로 가시거든요. 가격의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리고 부동산 협상의 대안을 마련하고 서두르지 않는다.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협상할 때. 아까 얘기했죠. 제가 강서구 보고 목동 보고 관악구 이렇게 아는 지역이 많아. 근데 내가 이쪽에 이제 들어가서 계약하려고 했어. 근데 뭔가 조건이 안 맞아. 뭔가 계속 고압적이야. 뭔가 틀어지고 안 맞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따먹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홀드. 이 돈이면 나 여기 또 있어. 나 여기 우선순위가 1위였던 거지. 2, 3 있어. 오케이. 무리해서 들어가면 얘는 뭐예요? 저평가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평가 기준에 이 금액에 이 투자금으로 들어갈 때 저평가 아파트로서 투자안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집주인이 불러드는 호가대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깨진 거예요. 걔는 깨진 거예요. 그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과감히 시선 돌려서 2순위, 3순위 아니면 아예 다른 거, 다른 아는 지역에서 또 매력적인 거 또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온리 원. 아까 나 LG형만 들고 팠어. 여기 완전 나 손바닥 뒤집듯 다 알아. 내가 봤던데 지금 뭐 나왔대. 근데 집주인이 나보다 5천 더 달래. 들어가야 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물론 오를 수는 있는데 수익률 관점으로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아는 지역이 있어요. 그 돈이면 들어갔으면 얘가 수익이 더 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투자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투자는 하나만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투기예요, 투기. 투기.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건 투기라니까요. 예? 그리고 이거 당연히 이런 얘기 하죠. 이게 역세권 되든, 이건 너무나 이제 일반 대명사처럼 쓰이죠. 그리고 투자자금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지. 결국 또 입지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수자 우위에서 투자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요거. 본인이 세운 투자 기준. 충족할 때 투자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그림을 이 4개를 그렸잖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동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거는 결과값, 이건 결과값이에요. 결과값. 자, 저평가를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협상하려면은 이거 해서 4번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보통.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지역이 아닌 본인의 투자 기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야, 어디 뜬대. 야, 어디 뭐 한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딱. 나 투자금 얼마, 전세가율 얼마, 지금 매도가 얼마니까, 그리고 타임라인도 있으면 좋아요. 모르면 한 3천은 보고, 이렇게. 요 기준에 맞춰서 나는 이 가격 아니면 안 해. 중개인이 막 계속 얘기해. 그럼 안 해. 근데 그래도 제가 생각해놓은 카드를 요 가격까지 계속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협상이, 여건이, 컨디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하자는 거예요. 예. 그 범위를 보고 그렇게 하자는 거고. 지금 이 정도 갖고 투자 교훈. 아마 챕터 3장까지 하고 끊고 뒷장은 좀 할게요. 왜냐면 지금 벌써 53분이 넘어가는데 너무 제가 사견이 많았네요. 투자 교훈은 해당 그 책에 있는데 좀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은 책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에 비해 저렴한 것을 찾는다. 이게 투자 성공의 8R이죠. 5R, 8R이에요. 투자는 시점에 결정이 돼요. 투자의 성공은. 실전 투자로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한방 인생 역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동원 가능한 자금을 확인해 둬야 된다. 왜? 리스크 대응이에요. 자, 들어갔어요. 전세 레버리지에서 들어갔어요. 나간대요. 2년 후에 나간대요. 그럼 전세금 줘야죠. 근데 안 구해줘. 전세 세입자 안 구해줘. 이거 줘야 돼. 이거 줘야 돼요. 이거 줘야 돼요.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줘야 돼. 일단 그거. 두 번째. 나간대요.
근데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7천짜리 전세금 줘야 되는데 얘 5천에 들어온대요. 하락장이라서. 2천 어떻게 돼요? 제가 제 돈 주고 줘야 되죠. 이런 거. 이런 거를 마련해 둬야 된다. 안 들어올 때가 제일 문제죠. 그때는 진짜 그 원기욕 모으듯이 끌어야죠. 사돈에 8천 모아가지고 진짜. 그래서 너무 비싼 거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비싼 거. 예를 들어 서울 뭐 34평에 막 10억 아파트야. 근데 7억이야. 갭도 3억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매력이 들어갔어. 7억. 근데 요즘 같은 불장이야. 딱 나간대. 나가신대. 이분 나가신대. 신도시로 간대. 나 사겠다. 이 돈이면 나 사겠다. 아, 거기 GTX 쓸려가지고 이제 간대. 7억 줘야죠. 7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7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7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구해지는데. 그러면 전세금 막 낮춰. 뭐 5억 줘. 막 5억. 2억 3억.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도 감당이 안 되는 애를 들어가면 안 돼요. 갭뿐만이 아니고 레버리지 요거뿐만이 아니고 요것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이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초보 투자자일수록 안전한 투자. 이 3번이랑 또 매칭됩니다. 그렇죠.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하죠. 높지 않은 물건에 투자하면서 투자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 예전에 갔었는데 카지노 얘기를 할게요. 카지노 딱 가면 카지노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테이블에 이렇게 편말이 있어요. 10달러. 한번 배팅할 때 10달러죠. 여기 50달러, 이 100달러. 더 뒤에는 방이야. 여긴 방이야. 막 1000달러 넘어가. 이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초보 투자자가 이 막 몇천 달러 한 번 베팅하는데 몇천 달러 하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난리 나요. 패가망신돼요. 여권 뺏겨요. 그러면 여권 뺏겨요. 저 한 10달러짜리 한 5달러 이런 거 조금씩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좀 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좋다. 나 올인 한 방 걸고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예. 똘똘한 이게 연결되는 게 큰 애가 똘똘한 한채라는 거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똘똘한 한채. 얘는 기본 체력이 좋은 애예요. 그래서 상승장이 되면 진짜 절대액이 엄청 큰 애거든요. 근데 그만큼 얘가 지니고 있는 이 사이즈가 큰 애라서 리스크도 엄청 큰 애예요. 하락폭도 크고 상승폭도 큰 애예요. 근데 상승폭 잘 타면 똘똘한 한 채만으로 그 잔잔바리 10개를 충족할 정도의 그런 애가 있긴 해요. 아,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부동산 그쪽 쪽에 보는데 PIP 지수 뭐 이런 거 있긴 해요. 예, 그 급여 대비 집값에 이렇게 오르는 거 보는 게 10배 뭐 그렇게 있는데 이게 강남이 제일 크긴 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튄다는 소리인데 이건 또 사견이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아,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 이거 연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잃지 않는 버텨야 돼요. 이 투자판에서 버텨야 돼요. 우리는 노후 설계를 하기 위해서 투자판 우리는 뭐죠? 우리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그 리스크로부터 우리는 배리어, 방어막을 만들어야 돼요. 이 방어막을 만들 때까지 이 안에 그 무공 보면 주화 임마 있잖아요. 이렇게 그 무공이 오를 때까지 이게 바리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때 누가 건들면 팍팍 치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배리어를. 시간이 걸려요. 한 겹, 두 겹, 나이테처럼. 이게 뭐예요? 이게 경험이에요. 투자 경험이에요. 투자 경험이 강할수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훅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 이거죠. 이게 부동산이 제일 일거예요, 이거. 이게 이 안에 아는 지역 늘리기 임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투자금. 리스크하면 안 돼요. 한 방 먹고 훅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막 내가 살던 전세금 빼갖고 뒤에 이제 또 나오는데 깔고 앉은 돈 빼고 하는 거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막 대출 받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률, 효율성 극대화제 작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역전세 대비 자금 동원. 여기도 안전판 얘기 나오죠. 여기도 안전판 얘기 나옵니다. 이 안전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3천인데, 지금 보니까 A 거 들어가고 싶어. 보니까 지금 그 레버리지 하고 하니까 6천이 들어가야 돼요. 3천이 부족하죠. 3천을 신용대출로 땡겼어요. 마통이랑. 그럼 6천에서 들어갔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대응이 안 돼요. 리스크 대응이 안 돼요. 저는 제가 최후에 써야 될 신용대출과 마통을 이때 동원해서 쓴 거잖아요. 이때 이 리스크 어떻게 대비가 안 돼요. 그건 대비가 안 돼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예. 아, 딱 1시간 됐네요. 여기서 한번 끊고, 2편으로 이어서 한번 또 가겠습니다.
예, 다시 또 이어서 갈게요.